2018년 4월 10일 봄의 끝자락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엄사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베트남에는 이제 봄이 마무리되는 비가 잠깐 내렸습니다. 하노이 쪽에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름. 제가 듣기로는 뭐 좀 한국에서는 한참 뭐 벚꽃 축제라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좀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저희 쪽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또 청취자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의 전통처럼 이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5화까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들어주신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감사의 인사 전하고 이번에 5화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팟빵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입니다. 위대한 슈맨님, 항공권 비용이 저렴해져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죠. 꼭 베트남으로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독코탁 5님, 앞으로도 잘 들어주세요. 열렬남아 1님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다음번 방송은 비즈니스 관련된 사항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꼭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삐용 11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로빈 윌리엄스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주신 첫 번째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녹음했냐, 2%가 녹음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처음으로 알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개깜찍이님, 네, 꿀잼 방송 오래오래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잠깐. 그래서 일단 세오리님, 일단 뭐 뽕빨 받으러 베트남 한번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엄사장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또 이 미모에 또 이 또 엄사장님 뵙고 또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뭐 시간 괜찮으시면 엄사장님은 언제 식사도 함께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식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격언이라든지 좀 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법대에 져서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래도 요거는 좀 인트로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떤 저희가 얘기죠? 뭐 지피지기라는 백전백승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베트남에 살고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꿈과 뭐 저희 뭐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은 당하거든요, 이 바닥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베트남이 어떤 나라이며 베트남의 역사, 문화, 물론 뭐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뭐 깊은 특집을 저희가 준비할 건데 일단은 저희도 이제 방송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사실 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베트남이 어떤 나라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를 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런 뭐 베트남의 개항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뭐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릎팍도사를 하면 처음에 저희가 그 고객들이라고 하나요? 그 게스트죠. 게스트에 게스트. 대해서 이렇게 뭐 출생 연도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걸 짧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짧게 국가의 국민 수는 어떻게 되고 종교의 구성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 법적 고지. 법적 고지.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기서는. 네. 하지만 뭐 얼추 그냥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의 나무 위키, 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저희 또한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게 맞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뭐 베트남 역사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책이 진실입니다. 저희 책이 나오면 아마 진실을 그렇죠. 저희 그때는 또 저희가 또 뭐 관리를 할 거니까. 저명한 교수님들 또 감수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그때 되면 이제 거짓말 하지 않을 건데 일단 네.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저 자신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쁜 와중에 이걸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이 에너지가 부족해. 네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 엄사님 괜찮으세요 사실? 아유 힘든데 네. 책을 쓰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유 책 쓰면은 뭐 또 자꾸 책 얘기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시작하시죠 그럼 이제. 네. 먼저 저희가 국가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베트남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베트남의 이름이 뭐죠? 베트남은 이제 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베트남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어로도 뭐 저기 사호이 추잉이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베트남어로 해석을 해도 네, 똑같이 예, 사회주의 공화국 사호이 쭈니어 남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베트남 하는데 이 베트남은 영어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트남어도 아니에요. 네. 저희가 굿모닝 비엔남이라고 이름을 정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비엔남이라는 게 베트남어로 읽어도 비엔남. 영어로 해도 비엔남이다. 베트남은 사실은 비엔남입니다. 베트남은 저희 나라에서만 베트남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옛날 유럽을 구라파 뭐 이렇게 부른 것처럼 그렇죠. 버마, 버마 또 뭐 있을까요? 불란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북한이스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아 그좀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또, 예. 하여튼 또 뭐 남북 분위기가 그런 좋은데 또 것처럼. 이런 걸로 또 네. 우리 일으키면 안 되겠죠 저희가 또. 네. 네, 우리의 굿모닝 비엔남은 베트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베트남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라가 되게 길죠. 한 1600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00km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1600에서 1700 뭐 네네. 제가 자로 안 잡아서 사실은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남북이 긴 나라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 칠레. 칠레 진짜 길죠. 칠레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전에 제가 포르투갈어 좀 스페인어죠. 스페인어 배워보겠다고 좀 까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저희 교환학생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올라? 네, 올라는 아닙니다. 뭐죠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하나도. 그래서 그 친구가 칠레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나라가 길다 보니까 거기도 문화적으로 좀 또 많은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베트남도 칠레 정도는 아니지만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남북이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래서 위아래로는 1700km가 되고요. 해안선 길이만 따지면 3000km가 훨씬 넘게 되고 이렇게 위쪽이 두껍고 아래쪽도 두껍고 가운데가 얇다 보니까 이 가로 세로 자른 횡단 길이가 제일 짧은 곳은 약 5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긴 곳은 뭐 300, 400km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실 400km라고 해봤자 이제 뭐 서울 부산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좀 넓은 거죠. 넓은 건가요? 위아래로 엄청 긴데 가로 세로로도 그렇게 길면은 그건 꽤 넓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한 면적의 3배? 3배 정도로 알고 남북한 있습니다. 합친 것보다는 뭐 조금 더 넓은 수준인 거죠. 네. 그 중에서 경지 면적은 밥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한 21%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여기 동남아이라고 하면 막 정글이 많고 막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 뭐 정글이라든지 밀림 같은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하노이까지도 산이 별로 없고요. 그 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타잉웬, 빡간, 뭐 라오카 이런 데 가야지 산지대, 네. 울창한 이런 밀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 굉장히 정글이 많고 무슨 사자랑 호랑이에 뛰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네. 그런 평야지대가 또 은근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네네. 또 뭐 아시다시피 또 메콩강 이런 쪽에는 평야가 넓다 보니까 뭐 네, 쌀도 그렇죠. 많이 나고 음식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 판시팡 빵시빵 누이 판시팡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그게 3,000m 되죠? 3,143m. 한라산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한라산이 1,800XX? 뭐 백두산 혹시 어떻게 아시나요? 19XX? 앞산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런 거 대구에 물어보세요. 높은 산이라고 앞산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팔공산이 팔공산이 크죠. 그렇죠. 거기가 오리고기가 맛있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가 네, 많아지고 일단 제가 베트남의 이번에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의 기후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는 일단은 북쪽은 네.
흔히 생각하시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약간 이게 무슨 기후? 아열대 기후인가요 이게? 그냥 사계절이 있다. 사계절이 있다. 그렇죠. 한국 같다.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 가면은 눈이 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눈이 막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강원도에 그 군 생활하시면서 많이 겪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막 무릎까지 잠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죠. 그래서 약간 뭐 하얀 뭐 이렇게 팔랑팔랑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많이 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베트남 하면 기본적으로 여름 나라인지 알아요. 근데 하노이는 겨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도상으로 봐도 저희 뭐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트남이랑은 하노이랑은 네, 제주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도보다는 좀 밑에 있지 않나 싶은데 네, 뭐 어쨌든지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눈도 내리는 네. 나라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10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10도 이상 높지 않습니까? 한국이 영하 10도면 하노이는 영상에 10도 넘어요. 10도는 한 15도 정도? 15도 이상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30도의 한국 세상에서 여행 오실 때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 오실 때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 약간 12월 달, 11월 달 이렇게 베트남의 북부 쪽 여행을 오면은 굉장히 더운 줄 알고 반팔에 반바지에 쪼리만 신고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낭패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달부터는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4월, 5월부터는 진짜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좀 선선하거든요 날씨가 지금 딱 네. 가을 날씨 정도 제가 딱 느낌이 오는데 요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주에게 죽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죠. 그럼 혹시 뭐 남부 쪽에는 기후가 어떻게 그러면 좀 남부 차이가? 쪽은 저희가 북부 위주로 진행된 방송이기 때문에 남부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남부는 그냥 항상 여름 사계절이 여름인데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몬순 기후라고 하죠 그게 좀. 열대 몬순 기후. 네, 한 3개월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저희도 이제 뭐 호치민에 사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 한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 점심 시간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국지성 비가 내려서 네. 이게 오히려 날씨는 더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다고 하는데 또 생각보다 호치민 쪽은 또 사계절이 없고 여름만 있지만도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건조하기 때문에 네. 북부는 너무 습해서 이제 아파트 12층에도 곰팡이가 끼는데 곰팡이 16층입니다 정상에서는 저희 집이 16층인데 곰팡이 낍니다 이게 되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노이란 지명 자체도 그게 강하 노이가 안에니까 노이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강에 둘러싸이는 도시다. 그만큼 호수가 많고 강이 많거든요. 그래서 습하다. 습합니다 굉장히. 남쪽은 또 이렇게 건조해서 이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시원하대요 여름에도. 네. 그래서 또 남쪽 날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막도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남쪽에는 사막, 데저트. 그게 제가 또 이것도 나무위키 방송인데 사막이 아니라 무슨 뭐 모래 사고 같은 개념인데 사고입니까? 좀 넓은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약을 팔 때는 뭐 엄청난 사하라 사막 같이 막 약을 팔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은 아니고 아닙니까 그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다 모래 끝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 여행사 놈들이 또 거짓말한 거네요 또. 근데 근데 그게 사막일 수도 있겠죠. 그게 넓어지면 사막이 되는데 베트남은 좁기 때문에 그게 넓어질 일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사막은 백령도에도 사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백령도에도 그 뭐가 좀 사고죠. 쌓아놓으면 그거 사막 아닌가요? 예, 뭐 어릴 때 뭐 사막 한번 타고 가셨잖아요. 뭐 놀이터 가가지고 장난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네. 기후는 뭐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네 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정보. 베트남의 수도가 어디인가? 수도가 어디인가요? 수도는 하노이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뭐 하노이를 알고 있는데. 수도인 하노이에 살고 있으니까 하노이가 아니라 하노이죠. 그렇죠. 브라질의 수도 혹시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아닙니까? 맞습니까? 호주는 혹시 알아요? 호주 이게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호주 수도는 캔버라. 야. 시드니가 아닙니다. 역시 배우신 분이네요 또. 캐나다의 수도 아십니까? 몬트리올 아니죠. 어디입니까? 토론토도 아니죠. 오타와. 오타 그렇죠. 저희가 이만큼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가방끈이 가만 안 되지만 네, 뭐. 대학까지는 그래서 뭐 왜냐면은 수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 많이 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노이가 수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주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긴 하던데. 근데 이게 은근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 오타와라는 곳을 은근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토론토가 수도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호주 했을 때도 이 캔버라를 모르고 오히려 시드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베트남에도 또 호치민이 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맞습니다. 호치민이 확실히 경제적으로나 인구수나 훨씬 더 발달한 곳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공으로 많이 가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사이공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이게 북쪽에서 통일시키면서 이름을 우리 바코 호치민 주석의 이름을 따서 붙여버렸죠. 네. 또 이런 남부심 계신 분들은 또 네. 호치민이라고 부르면 또 싫어하신다고도 하고 또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나라가 길다 보니까 뭐 저희도 뭐 그런 거 많이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놈들이 전라도 놈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 그쵸. 좁은 나라에서도 동서 가지고 네네. 갈등을 하는데 여긴 동서는 아니고 북남이죠. 북남으로 나라가 길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알게 모르게 갈등이 좀 심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네. 갈등도 심하고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저 밑에 직원이 베트남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네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와이프를 낼 사람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노이 사람만 만나고 싶다. 아, 또 그랬나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호치민 여자들은 돈을 밝힌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실제로 돈을 밝힌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이게 남북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돈을 밝힌다고 표현하면 또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들은 얘기는 네. 어쨌건 남쪽이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축하는 비율은 북쪽보다 훨씬 낮다고 네. 그러고요. 근데 이걸 단적으로 표현한 게 남쪽에는 맥도날드가 먼저 생겨서 지금 남쪽 호치민 쪽엔 맥도날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의 맥도날드는 고작해가 작년 12월 2일 날 오픈을 했어요. 제가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이 고급 명품 뭐 람보르기니 이런 매장들은 오히려 남쪽보다 북쪽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고 하면은 이 소비 습관 습성과 생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편이 좀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수준이지만 저축도 할 줄 알고 또 모을 줄도 알고 그 모은 것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지출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뭐 저도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 호황게임 쪽에 저기 백화점 짱게임 프라자 쪽 그쪽 명품 샵이 있어요. 명품 샵이 제가 뭐 눈에 말씀드렸던 제 고향은 대구인데 대구에서 몸보는 시계 브랜드 뭐 아, 바쉐론 말씀하셨던. 뽕스탄틴 이런 것들이 막 거기 매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봤을 때 놀란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으로 좀 그게 가능하겠냐 싶지만 또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사실은. 바로 이게 이렇게 저축하는 북쪽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사실 그건 아니고 좀 그 여기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많이 해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해먹는 규모가. 그렇죠. 여기에 뭐 높으신 분들은 다 그래도 북쪽에 와 있으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 큰 꿈을 품을 사람들은 또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사담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남북 간에 약간 좀 사실은 호치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발음도 달라요. 저는 호치민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발음뿐만 아니라 단어도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 수저라는 단어가 북쪽에서는 네, 디아 이런데 디아. 남쪽에서는 무옹 맞나? 하여튼 뭐 뭐 무옹 이러고 예. 컵도 북쪽에서는 꼽 이러는데 남쪽에서는 리. 그러니까 리가 베트남어로 치면 북쪽에서는 그 와인잔 리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여기서는 밑에는 하여튼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면 그렇죠. 좀. 단어가 달라요. 이게 뭐 네. 이게 뭐 하지만 수도는 하노이, 표준어는 하노이 말.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노이 사람. 하노이 사람. 북부 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유, 또. 수도 부심 있죠 저희가 또 이게. 하지만 남부도 존중합니다. 네. 남부는 경제 수도, 북쪽은 진짜 수도. 네. 아, 제가 이 수도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게 사실은 2009년도까지만 해도 호치민이 면적 자체가 훨씬 넓고 인구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가 베트남의 정도 천년, 아우. 1010년도에 센츄리. 그렇죠. 그 이왕조가 이왕조라고 하면은 저희 뭐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 여기 그렇죠. 이왕조입니다. 여기 리타이또 리타이통. 네. 사람이 베트남 하노이를 탕롱이라는 말이 용이 승천한다는 말인데 네, 플라잉 드라곤이에요. 그렇죠. 탕롱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역사를 저희 다음에 역사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흘러가면서 수도가 바뀌었다가 2010년도에 이 하노이가 수도가 됐던 천년 된 이것들을 기념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하노이의 면적을 2009년도부로 3배로 확장시켰습니다. 면적이 무지하게 넓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예전에
서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서울 면적 같은 경우는 되게 작지 않습니까? 서울 자체만 보면. 그렇죠, 네네. 하지만 서울 특별시 면적은 또 크지 않습니까? 워낙 주위에 인수합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M&A 전문가거든요, 서울이.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직원들도 보면은 하노이 근방 사람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는 네. 고향이 하노이가 아닌데 지금은 이제 호적상으로 하노이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노이의 면적이 호치민보다 훨씬 넓은 편이고요. 1.5배가량 넓고 인구수는 그래도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호치민은 800만, 하노이 인구는 약 710만, 20만 정도? 근데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1,000만 명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네. 호적 신고를 안 하고 애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 동네가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좀 소득 수준이 있고 이런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돈 벌러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뭐 방린이라든지 이런 인근 중소도시에서 네. 하노이를 올 때 네.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게 있다 보니까 호적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쪽방에 뭐 4명 5명씩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마치 중국이 인구가 과연 12억일까? 저는 20억이라는 설도 있어요. 25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러지 않나. 이 베트남 사실은 갑자기 얘기가 나서 말인데 한국이 요즘 그 인구 수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큰데 베트남도 뭐 인구 많이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셋 이상 낳으면 이 뭐라고 하죠? 이 불이익이 주어지고. 불이익이요? 네네네. 혹시 뭐 공무원은 애를 셋 낳으면은 이런 그 외압이 가해집니다. 외압이라는 게 뭐 혹시 뭐 이거를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건 채찍질을. 아유 씨. 그 007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007 카지노 로얄 보셨습니까 혹시 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자에 묶여가지고 맞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죠? 끔찍한데 일단 뭐 사담 얘기까지 하고 뭐 진짜 그렇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이 정부에서 이 하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무지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노이 중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은 건설을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뽕빨의 많습니다. 근원. 뽕빨의 근원입니다. 하노이의 현재는 이런 그 인프라와 여러 가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젠간 호치민보다 좀 더 커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베트남 정부에서 10년 안에 호치민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잡는다는 게 뭐 진짜로 뭐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북쪽에서 남쪽을 무력으로 합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쪽을 위주로 개발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남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나오면 알겠지만 여기가 캄보디아 쪽을 예전에 합병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네네. 남쪽에 원래 그 지금의 베트남의 국경선이 정해진 지가 5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캄보디아 쪽 사람들도 있고 워낙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남쪽에다 돈을 쏟아부은 거죠.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미군들이 버리고 간 초콜릿도 있고 뭐 그렇죠, 통조림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호치민이 훨씬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하노이를 그렇죠. 밀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수도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 인구 얘기해봐야죠. 인구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맞춰보세요. 1억이 넘나 봅니다. 1억 전 된다고 봐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9,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게 제가 시장조사 업무를 조금씩 수행하다 보니까 인구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인구도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IMF 통계 발표 자료, 뭐 월드뱅크의 자료, 베트남 정부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나무위키 자료, 위키 자료 보면은 9,600만, 9,700만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공식 수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억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1억 근데 베트남에도 호적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많죠. 근데 맞아. 예. 소수민족들은 또 그럴 수도 안 합니다. 있겠네요. 왜냐면 저도 그걸 보고 느낀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뭐 목초라는 데 농도랑 갔습니다. 거기. 저 관광지죠. 네. 예, 그 대단한 관광지는 아니고 하이킹 하는 데인데 네. 거기에 보면 녹차밭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들 한 5살짜리 되는 애들이 꽃을 팔더라고요. 그것도 애들이 많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그 동네 꼬마들이 꽃을 파는데 제가 딱 느끼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인구 신고를 할까? 출생 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또 들더라고요. 어려울 네. 참고로 이건 저희 뇌피셜입니다. 피셜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소수민족이 많죠. 여기가 소수민족이 54개 정도 되죠 아마. 그렇죠. 54개 수준종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인구 신고라든지 이런 출생 신고를 못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1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제가 봤을 때 좋은 시장이라고 보는 게 보통 그렇죠. 인구 1억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내수 시장의 가능성을 그렇지.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1억이 되다 보니까 아마 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베트남 사람들 내수 대상으로 하는 게 그렇죠, 좋지 그렇죠. 않을까. 이게 인구 1억이 되는 나라가 여러분이 뭐 머릿속으로 흔히 떠올려 보셔도 몇 개 없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미국, 그리고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제가 알기로 1억이 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1억이 넘습니다. 필리핀도 넘을 거예요 아마. 필리핀이 넘나요?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라서 애들이 피임을 안 해요. 이게 또 그거는 덮어대놓고 싸면 돼 걔들은.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뭐 이건 필리핀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워낙 독실한 가톨릭 국가고 네. 원칙적으로 피임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피임은 모르겠습니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놓습니다 애들은. 근데 이게 인구가 1억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인구가 현재 공식적인 발표 수치상으로는 9,600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0년도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1억이 넘는 걸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애들은 많이 나와요 여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인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아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할 뻔했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라 하면은 베트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한 다음에 인구수로 엠빵을 했을 때 몇 살이냐 네. 얘기하는데 베트남 인구가 평균 연령이 몇 살이죠? 70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이, 아닙니까? 70세라뇨. 아닙니까? 평균 수명 말고 평균 수명 말고 연령까지는 평균 40대 아닙니까? 연령이 이것도 이제 인구 숫자의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안 나오는 것처럼 확실한 수치를 알 수는 없겠지만 보통 29세에서 30세 얘기합니다. 진짜 30세가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론 뭐 베트남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옆으로 캄보디아만 가셔도 30세가 훨씬 안 되고 또 이런 동남아 3국들이 그런데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이거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평균 연령이 45세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뭐 기업 미팅을 가시거나 높으신 분들을 보시면은 사장님들은 다 너무 노쇠하시고 연세하신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경영진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게 흔히 생각하셔도 그냥 한국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를 했을 때 베트남 사람은 나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만든 게 이건 약간 뭐 도시 괴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왜냐면은 뭐 약간 인간의 DNA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거나 이제 위기를 겪으면은 애를 많이 낳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만큼 그 애를 놓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가 여기도 한 40년, 30년 됐으니까 이제 그때 전쟁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낳았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 인구가 중요한 게 진짜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뭐 일본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 뭐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베트남은 뭐 한 10명에서 1명 부양할까요? 무지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이 인구도 1억인데다가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노동 인구가 엄청 많다 보니까 더 뽕빨 좋죠. 아주 좋습니다. 있는 나라죠. 네. 다음은 베트남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행정구역이라 대한민국에 몇 개의 도가 있나요? 팔도 팔도 비, 팔도 믹스면 비빔면 팔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라면 업체는 그 잘못 지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건 뭐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특별 자치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에는 5개의 특별시와 58개의 지방성이 있습니다. 성 캐슬. 아니죠. 캐슬 성하면 아닙니까? 젠더. 프로빈스. 프로빈스가 있고 네. 시는 이게 시티가 있죠. 58개의 지방성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은 그런 뭐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하는 이 도의 개념이 되고요. 5개의 특별시는
이제 말 그대로 특별시죠. 5개의 특별시를 알고 계신가요? 하노이, 호치민, 건터, 건터, 하이퐁, 하이퐁, 다낭 이 5개가 특별시입니다. 다낭도 그래서 굉장히 큰 중부의 도시인 거죠. 네, 거기가 예전에 수도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다낭이 수도는 아니었고 다낭 근처. 한 2시간 위쪽으로 가면 네. 후에라고 해서 예. 후에라는 후에? 네.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의 도읍이 있던 도읍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회를 얘기하니까 회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중요하죠, 정치. 네, 정부 형태. 아,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죠. 제가 알기로는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가 북한. 그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일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면은 명목상으로는 공산당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지만 또 이게 들러리 그 또 탈이 좋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또 모기에는 또 세 개의 당이 있다. 네, 그 쩌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 중국 가보진 않아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또 일당 독재.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 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게 또 법대생 문과라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것 아, 같습니다. 뭐 저는 간단- 잘 모릅니다. 뭔 소리인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닌주의가 예전에 그 기초 이제 초창기에 마르크스주의에서 좀 발전한 건데 네네. 얘들은 그걸 인정하거든요. 공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 공유재산 공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엘리트가 통치라는 걸 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엘리트 소수 독재가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뭐 나라를 이끄는 걸 약간 제가 인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생각하면은 되게 평등한 뭐 모든 사람들이 막 자유롭진 않죠. 자유로운 원래 기초적인 컨셉은 자유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당에 의한 독재를 좀 허용하는 나라고 그렇다시피 알다시피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100위권 안에 드는 친구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거든요. 공산당 서열 100위 안에 드는 친구들이. 그렇죠. 실제로 18명의 공산당 핵심 위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8명이 국가의 모든 정책의 방향과 기조들을 결정하는 뭐 이런 서열로 보면 뭐 그렇다고 거기서도 뭐 제가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뭐 넘버가 많긴 한데 그 100위 안에 못 들면은 그냥 뭐 다 쩌리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나요? 뭐 저희보다는 힘이 있겠지만 당연히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 국부 호치민을 또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또 이건 또 2부작짜리 방송 주제인데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치민은 되게 신성차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죠. 한국에는 집회를 보시면은 신사임당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계시고 두루미도 두루미 두루미인가 학인가요 그거? 학이죠, 학이죠. 하여튼 뭐 뭐든지 조류 조류 조류도 계시고. 팔 잘린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옛날에 거북선도 있었는 걸 기억하는데. 그렇죠. 거북선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모든 돈이 다 우리 호치민 아저씨 그리고 집에 가면은 사진이 걸리는 데도 많습니다. 그 예전에 그렇죠. 제가 그리고 그 모든 그런 회의실에 가보면은 동상이 있습니다. 흉부상.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나라의 독립을 한 사람이고 아 그렇죠. 외세 침략을 이겨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 우상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북한이스탄의 김씨 우상화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호치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집편으로 이거는 네네. 좀 굉장히 좀 길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말이 좀 약간 일리가 있는 게 만약 김구가 통일을 했고 대통령이 됐다면은 거기서 또 뭐 만약에 또 북쪽의 침략까지 막아냈다. 그러면 아마 그 김구라는 인물이 지금 호치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또 뭐 경제 발전까지는 아닌가요? 그분이 경제 발전하지 않으셨고, 네네네. 네네네. 실제로는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정치 얘기 좀 더 하자면은 저희도 공산당이다 보니까 세계 통제가 심한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제가 저희 회사 그 젊은 친구랑 같이 술을 한잔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레젠트 박의 근황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프레젠트 박이면은 저희 뭐 제일에 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옹삼 남링바. 네,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특히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이 자기도 대통령을 했는데 빵에 들어가냐, 콩밥을 자시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정치 체제가 굉장히 타락하고 좀 커럽트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는 거죠. 자기들은 투표권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권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냥 다 형식적인 있는 걸로 알고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투표를 못 해봐가지고.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호치민에 대한 신성화를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 하나가 자기는 호치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외국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호치민이 또 뭐 그것도 남자고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데 청렴했던 걸로는 유명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숨겨진 뒷부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자기가 어릴 때 그 듣고 자랐던 그런 무슨 막 신격화된 사람은 아니다. 반인반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군요. 네. 뭐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뭐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치설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석 아닙니까? 베트남 정치설 1위는 총서기장. 아 서기장. 네네. 총서기장이 이 공산당을 책임지는 총서기장이 정치 서열의 1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기장이면 글씨를 잘 쓰는 겁니까? 서기장이면은 서기면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거. 칠판 글씨 같은 거.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게 좀. 2위가 누굴까요? 2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고지를 중간에 진행하지만 저희도 지금 정보를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머릿속에 뇌피셜을 푸는 그런 방송 굿모닝 비엔남 듣고 계십니다. 국회의장 아닙니까? 주석이라고 주석. 하는 거 대통령이죠. 그럼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났던 거는 그 쩐다이광 주석을 만난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총서기장과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 체제가 나눠져 있고 1위, 2위, 3위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역할이 뭐 1위가 2위를 통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공산당을 통치 책임하는 거고 주석의 역할은 대외적인 이런 외교 역할, 수장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대한민국 서열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전 서열 1위. 그 S사 회장님 아닙니까? 그분이 사실상 1위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당연히 대통령이 나올 줄 아유, 알아요. 여기 보니까 뭐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 뭐 그 다음에 뭐 오피셜하게는 대통령. 그렇죠. 2위가 2위가 그 누구죠 그 국회의장이시고요. 네. 3위가 국무총리. 국무총리일걸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가진 역할이 별로 없는데 직권상정 이런 거밖에 없는데 국회에 대한 존중 배려 차원에서 아 상권 분립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베트남에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산당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국회의원인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500명. 500명. 그렇죠. 아 제가 또 이게 촉이 좋네요 오늘 또. 여기 또 굉장히 놀라운 정보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다른 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제가 아름아름 들리는 말로는 이 베트남이 향후에 현재로는 일당 독재 국가인데 이런 그 정치제 또한 당 여러 당이 통치하는 나라를 뭐라고 하나요? 그게 자유주의인가요? 뭐 아니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걸음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얘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무소속은 또 제가 신선하네요 또요. 네네 무소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저희 다음 주제는 베트남의 언어에 대해서. 언어. 베트남의 언어는 무슨 언어를 쓰죠? 베트남어를 쓰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베트남어로는 띵비엣, 띵비엣. 영어로는 베트나미스. 비엔나미스, 한국말로는 베트남어. 베트남어. 그렇죠. 중국어로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베트남어가 있는데 베트남어는 참 요것도 제가 나중에 베트남어를 또 알려드린 특집을 또 준비할 건데 베트남어에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6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네. 성조가 뭐 한국에는 성조가 지금 남아 있지는 않고요. 경상도에는 성조가 좀 있지 않나요? 남아 있습니다. 오빠 밥 묻나? 반문나. 그 제가 뭐 사담이긴 한데 예전에 여기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의 이승과 이의 이승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이걸 알파벳 2의 2제곱과 2의 2제곱을 대해서 한 건데 저는 굉장히 이거를 궁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 사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전라도 출신으로서 네. 잘 이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2의 2승과 2의 2승은 굉장히 다른 건데 하여튼 뭐 좀 사담이 나온 게 저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제 일부분 성조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저희가 성조가 있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여기 육성이 있거든요. 이 중국 문화영향이라기보다 베트남이 육성이 있는 거죠. 중국은 사성. 뭐 근데 이거 또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또 저희의 또 아시아 컬처가 굉장히 중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루언스를 많이 받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데 육성에 대해서 이건 사담이긴 한데 워낙 여기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또 한자에서 유래된 만화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건 한국이랑 비슷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한나라 비슷하다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제갈공명이 거기 그 남만을 정벌한다. 맹획. 바로 이 예, 베트남이죠. 그 뭐 그 동네 뭐 남월이라고 하던가요 예전에. 남월. 예. 그 남월 바로 남월. 월족이 비해 쪽. 배 쪽이죠. 남쪽은 바로 그 베트남 할 때 남 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친구들이 말이 통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다 보니까 말을 꼬으려고 왜냐하면 서로 서로의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성조를 2개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말을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 따라서 그 말을 쓰나요? 근데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조가 달라지면은 여긴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네. 제가 항상 이거를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예로 찾았던 게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한국에서 알파벳으로 CHO라는 게 써 있으면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초조초. 네. 초 맞나요? CHO. 초. 근데 베트남어를 읽을 수 있는 게 제가 먼저 한 가지 해볼게요. 초. 그럼 이거는 무슨 뜻? 모르겠습니다. 개죠, 개. 아 강아지. 그렇죠. 네네. 개고 초 그러면은 주다. 공간. 아이 발음 이상합니다. 베트남 그러면 사람이 제가 하는 게 초 그러면 주다. 네. 그러면 기다리다. 초? 는 뭡니까? 초 이게 공간이죠. 장소가 장소. 다 나왔네 그러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게 초는 뭡니까? 그건 했지 않습니까? 저 하면은 시장. 네.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뭐 똑같은 단어가 되게 뜻이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이 CHO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엄청 많아집니다. 성조에 따라서 뭐 6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나라가 알파벳을 쓰죠. 그렇죠. 표기법에는 알파벳 씁니다. 그래서 예전엔 제가 알기로는 고유 베트남 말도 있었고 한자에서도 많이 썼는데 1800년대 이 프랑스 선교사가 선교사인지 뭐 어떻게 외국 선교사가 네 그 단어를 알파벳을 사용한 방법을 표기법을 알려줘서 그렇죠. 지금 현재 그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랑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한자를 모릅니다. 한자를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여기도 보면은 그 문묘라든지 예전에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자 관련 가면은 굉장히 한자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초적인 한자는 몰라요, 애들이. 그렇죠. 1, 2, 3, 4 적힌 거 하늘, 천, 땅지자를 애들이 못 읽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하는 네. 말인데 이 한자 하시는데 원래 이게 한국말로 읽을 때 한자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약간 그 경상도 성조가 들어가면 한자 이렇게 그 지역 그 비하 발언은 좀 삼가 주시죠, 이때 지금 이게. 쌀이라고 쌀입니다, 쌀. 쌀 가능하신가요? 하여튼 뭐 쌀이고 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 한자를 못 읽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서 한자의 뜻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너희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한자를 안 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는 거의 한자를 못 읽습니다. 이게 왜 한자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트남도 실질적으로 중국의 1000년 이상 역사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한자 문화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기숙사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나요? 기뚝다. 그렇죠. 기숙사를 베트남어로 기뚝사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통과하다를 뭐라고 하나요? 통과. 공기를 뭐라고 하나요? 꼼기.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의하다. 똥이. 그렇죠. 이 베트남어가 이게 지금 우리 이프로님이 하신 발음이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데 어쨌건 동의가 동의, 네. 기숙사가 기숙사, 공기가 공기. 뭐 그냥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베트남어에서. 그리고 뭐 하 이런 것도 강하자에서 따온 거죠. 그렇죠. 네, 뭐 까먼 하는데 네. 까먼이 감은. 감은이. 감은입니까? 쓴 겁니다. 네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따온 것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오또. 그죠. 그런 거는 또 네네. 그러니까 오또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오또 같은 경우 오토입니다. 오토. 프랑스어에서 오토에서 나온 말이고. 샐러드를 살랏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외국 말 짬통된 게 많아가지고 이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어도 하고 베트남어도 좀 하고 둘 다 조금씩 하는데 이게 모르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영어로 생각 안 나도 베트남어로는 생각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한국말로 하는 거를 약간 성조만 붙이면 되는 것들이 있어서 크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민족 구성에 대해서 민족 구성.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죠?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죠. 어쨌건 지금까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훌쩍 주장해 왔는데 그 한민족이라는 게 네. 중국의 한족인가요? 아닙니다. 그 원 제너레이션 아닌데? 뭐죠? 그렇죠. 네, 원 제너레이션인가요, 그게? 원 민족이 뭐죠? 제너레이션 세대죠. 세대인가 원 민족이 뭔가? 민족 원 네이션 네이션. 아, 아직 배우신 분 나르네요 또. 네이션 만 네이션 국가 아니에요? 국가입니까? 네이션 피플. 하여튼 뭐 뭔- 한 민족 네.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베트남에는 몇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54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54개의 민족으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베트남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낑족, 약 89%가 예. 베트남의 비엣족이라고 하고 낑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야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평야의 백성들. 만약에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치민 출장 오시면은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낑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90%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53개의 소수민족이 더 있는데 이 민족 수는 뭐 가장 많은 민족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려나? 에서부터 적은 민족은 이 54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 중에서 몇백 명, 몇십 명이 되는 민족도 있습니다. 혹시 뭐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건 있나요, 혹시? 민족 간의 갈등이 크게는 드러나는 부분은 없죠.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독립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럽게 취급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언어 같은 경우도 다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뭐 저도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스파르타. 네. 맞아요. 스파르타 그 300에 나오는 영어. 네네네. 거기 보면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리스 말이랑 스파르타 말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도 그 스파르타 방언을 쓰는 어르신들이 남아 있답니다. 그리스 쪽에 가면은 그 동네에 가면은. 근데 그 이제 그만큼 그 옆 동네인데도 말이 그렇게 달랐고 사실 그리스라는 나라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말이 달랐는데 여기는 54개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제가. 민족은 진짜로 다른 나라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그 민족이 그 모양이 나라의 국경이 형성되면서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는 거지 진짜로 그런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이랑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언어까지도 심지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 소수민족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가 각자 뭐 몽족은 몽족 나름대로 언어가 있고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 베트남어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은 제2 외국어로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은 소수민족 마을 같은 경우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그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교육이나 뭐 그런 미디어 같은 경우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네네. 또 재밌는 게 베트남의 그런 그 몽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경 형성될 때 뭐 라오스에도 끼고 중국에 끼다 보니까 중국에도 일부 있고 베트남에도 일부가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인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는 민족 개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라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민족이 있는데 뭐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죠. 뭐 민족 같은 경우는 뭐 따분한 얘기니까. 그리고 소수민족 마을에 보면은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거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인대회 출신 보면은 저기 하노이 쪽 북부에 뭐 소수민족 마을 이런 데서 그 출신 분들이 많대요. 거기가 모델 대회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 베트남 미인 대회 프로를 보는데 거기 미인 대회 우승하거나 모델 대회 우승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미인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유, 그 미스 코리아, 미스 비엔남. 아 미스 비엔남. 저희가 좀 그 여성 차별적인 뭐 상품화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진 않지만 지금도 미스 코리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하죠. 예, 네. 공중파 방송에 안 나오죠.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축제처럼 하거든요, 그거를. 어.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랑 같이 이걸 보다 보니까 거기 주로 그 미인들이 출신 동네가 동일하더라고요. 북부의 북부의 소수 민족.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이 이제 약간 소수민족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좀 섞였다는 표현 쓰는 그렇지만 이제 많이 결혼을 하고 소수민족이 뭐 키도 큰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결혼을 네. 하고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뭐 이쁜 미인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뭐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저는. 네. 뭐 그다음 주제는 뭐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인적 교류
이 베트남 땅에 나와서 2억 만리 타국 땅에서 고생하고 계신 한국 분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20만 명 안 됩니까?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넘나요? 10만 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안 이것도 누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준 적이 없어. 하지만 다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숫자가 호치민에 10만 명, 명? 하노이에 6만 명, 6만 명? 7만 명 정도 된다. 한 16,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네. 제가 듣기로는 10만 명에서 10만 명과 5만 명이었어요. 호치민 남쪽 10만 명과 북쪽 5만 명이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세월이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은 대충 한 몇천 늘어났겠지 하고 조금씩 늘리는 것 같아요. 11만 명에 6만 명?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하노이 교민이 1000명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1000명인가? 그랬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동네 식당 가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네네네. 지금은 많이 늘어났죠. 20년 전에 베트남 오셨던 분들은 당시에 이제 교민 수가 뭐 200명일 때 200명, 왔다. 300명.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마다가스카르 교인이 200명이라고 해서 와, 저 뭐하고 살까 했는데 그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와서 살았던 분들인 거잖아요.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200명, 300명인지 지금. 그렇죠. 네. 베트남이 지금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작년 12월 22일이 25주년이었고 네. 지금 이제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중국이랑 수교 맺을 때 같이 맺은 걸로 같이 알아요. 맺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출을 일찍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엘사, 그렇죠. D사. 이사, 지금은 사라진 D사. 디사가 D사 호텔. 디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출을 오래 해서 예전에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90년도에 네네. 장학 퀴즈. 장학 퀴즈는 엘사가 예전에 S사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에 네네. 엘사에서 그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뭐 가전제품을 팔러 왔는데 네. 홍보가 안 되니까 25년 전에 와가지고 네. 수교가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바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광고해야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장학 퀴즈를 한국에서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굉장히 콘서트도 하고 막 예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사담이긴 한데 그만큼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그 교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베트남의 1등 아닙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죠. 넘버원. 네, 넘버원. 넘버원. 외국인 투자로서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게 네.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진출 기업이 5,000개 이상 네.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 또 뭐 풍문이긴 한데 예전에 그 S사 회장님께서 저 잠깐 고생하실 때 그 뭐 탄원서를 썼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내용이죠? S사 회장님께서 그 말 사주다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잠깐. 아, 그렇죠. 그랬었죠. 그때 공산당 쪽에서 탄원서를 썼다는 얘기가 제가 농담이긴 한데 그런 얘기 그 정도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위상이 대단하다. 특히 S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잡히는 것까지 합치면 GDP 한 20%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들리거든요.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게 베트남 총생산의 20% 정도를 네.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파생되는 뭐 식당 서비스업까지 생각하면은 아유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엄청 나거든요. 보통 한 개의 시가 구성되려면 5만 명 잡나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는 벌써 남쪽이건 북쪽이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벌써 5만 명과 10만 명 이런 구성이 됐으니까 진짜로 이 자체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읍 같은 경우는 뭐 5만 명 정도 뭐 군 이런데 1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은 이런 전문화된 식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 김밥 천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가서 라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넘어가면서부터 전문점, 참치 전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순대 전문점, 족발 전문점. 그렇죠. 하노이에 다 있습니다. 호치민은 물론이죠. 호치민은 훨씬 많고요 여기보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하노이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뭐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베트남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을 얘기했으니까 한국에 가 있는 베트남 사람들 그 숫자가 요것도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다 하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로 15만 명, 16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그 서류상에 안 잡히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한배 가족으로 결혼하셔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 7만 명, 8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번에 유학생으로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로 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죠. 계시고. 네, 실제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죠. 다음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교하고 문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베트남에도 종교가 있는데 일단 베트남에 국교는 없습니다. 보통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교죠. 무교 많죠. 네. 무교가 아니라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방식이 좀 크죠. 네, 왜냐면 공산권 국가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싫어했다 보니까. 네네. 베트남은 현재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토착 신앙 혹은 무종교가 73%. 근데 그리고 그거 같은 이제- 경우는 뭐 무종교라고는 하지만 약간 그렇죠. 유교적인 그게 남아 있죠. 그렇죠. 이게 네. 그런 유교를 종교라고 볼 수 있나요? 4대 종교라고 하니까 뭐 유교를 사대 믿는 사람이 위인인가요? 너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니? 저는 유교입니다. 이런 건 좀 못 본 것 같아요. 유교는 뭔가 삶의 관습과 습관과 이런 거에 토착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뭐 뭔가를 빌리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 또 절대적인 개념이 없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신적인 개념이 없긴 하지만 그 조상을 통해서 이제 조상을 믿음으로써 이제 약간 뭐 그 뭘까 그 기륭화복을 비는 게 있으니까 종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어쨌든 뭐 그걸까지 어쨌건 뭐 너무 제가 종교학자는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 예. 73%. 하지만 그리고 조상은 믿죠 얘들이. 그렇죠. 예. 이 73%를 제외한 다음에 남은 30% 20몇 퍼센트 중에서 다시 비율을 냈을 때 불교가 70%, 기독교가 8%. 은근히 많네요. 그다음에 까오다이교, 신흥 종교 이게 말 그대로 이 혼합 종교죠. 네. 전통 기독교 방식과 이런 베트남 전통의 이런 방식이 섞여 있는 이런 종교들인 것 같아요. 이거 얼핏 듣기로는 사이비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인정했나요 베트남 정부에서? 이거를 베트남에서 특별히 인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인데 네. 2016년도 11월 18일 날부로 베트남의 종교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종교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한글 종교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따로 종교에 대한 법이 없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게 애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마 그 공산당 쪽에 좀 이게 서포트를 안 받으면은 종교 활동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좀 협조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외국의 종교 단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법인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이런 법이 개정되고 이 베트남도 점점 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점점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되게 유교 문화권이 강하다 보니까 제사도 지내죠 여기가. 그렇죠. 그럼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되게 조상신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보면은 베트남에 보시면은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거기 무슨 길거리에 이상 향로 같은 데다가 막 돈 집어 태우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전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바닥에 달러가 떨어져 있길래 주워야겠다 이러면서 거기 뭐 주스러 갔는데 알고 보니 가짜 돈. 가짜 돈. 100달러 가짜 돈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뭐 그게 조상한테 이제 뭐 약간 노잣돈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자체도 여기가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자 문화권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중국 문화권처럼 약간 또 어른들 좀 공경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가 궁금한 게 이 네. 베트남하고 이 관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관우는 일단은 관우를 신으로 많이 모시죠 중국 사람들이. 이 보면은 이 그 베트남 집집마다 그 관우상이 조그만한 게 서 있습니다.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우가 전통적인 신은 아닌데 약간 중국에서도 약간 뭐랄까요 그 문무를 갖춘 그런 좀 뭐 위인 같은 느낌인데 중국 애들이 그 좀 뽕빠를 좋아하잖아요. 무협지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영웅 만들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청룡 언월도. 언월도는 막 그 휘두르면서 수염긴 아저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또 거예요. 이게 또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중 씨가 뽕을 잘 팔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관우라는 사람이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충성심이 있고 무력과 문과 무를 갖춘 겸비하고.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관우를 많이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종교적인 의미 반, 뭐 약간 존경의 의미 반으로 해서 많이 믿는데 제가 알기로도 베트남도 그거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나 이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미스터나 미스라는 걸 썼을 때 성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고. 근데 베트남은 굉장히 신기한 게 미스터나 미스를 쓴 다음에 성을 쓰지 않고 이름을 씁니다. 그거 아시나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미스 응웬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이 아니라 그게 사실 이름이에요. 전 몰랐네요, 저는 또. 네네네. 우리가 2% 하면 2가 성이고 엄사장 하면 엄이 성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그런데 무슨 아. 이름을 하면 그게 성이 아니고 이름이라는 사실. 저도 뭔가-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직원한테. 네, 문화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도 이름을 항상 말한다면서 처음 만난 사람 이름을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문화를 하면은 또 아까 뭐 성과 그런 걸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되게 민족 의식이랑 가족 애들이 좀 끈끈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죠. 네, 그리고 여권 신장이 또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예전에도 이것도 뭐 전통적인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전쟁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돈을 벌고 이제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여권이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그래서 여기 여성의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세 개, 여성의 뭐 날이- 두 개, 세 개 돼요 여기 보면은. 여성의 날이 2개가 있고요. 국제 여성의 날, 그냥 여성의 날, 날. 플러스 뭐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그냥 다 무슨 특별한 날은 다 남자가 여자를 챙겨주는 날로. 네. 좀 민족 의식 같은 경우도 여기가 워낙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뭐 쇠뇌가 아닌 쇠뇌를 받다 보니까 되게 좀 민족끼리 끈끈한 게 그렇죠. 있죠. 여기는 그게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히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베트남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중국, 미국 모든 나라를 자기 힘으로 무찌른 나라입니다. 예. 심지어는 프랑스까지 자기 힘으로 독립을 일으킨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없다고 하는데 베트남만 유일하게 자기 힘으로 이 디에트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무찔렀죠. 그 유명하죠. 미국이 그에 대한 반면교사 때문에 예전에 뭐 미국이 진 이유 중 하나가 뭐 전쟁도 지지분해했지만 또 이제 언론 때문에 좀 많이 많지 않습니까? 반전운동 히피들이 막 화염병도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미국이 반면교사를 얻어가지고 언론 통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걸프전 보시면은 막 그 예전에 어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걸프전을 보시면은 막 미사일 날아가고 막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약간 영화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네. 영화처럼 나오는 이유가 베트남 전쟁을 교훈을 얻은 거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은 전쟁에 참혹한 걸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약간 영화처럼 언론 통제를 딱 해가지고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웅이 악당을 무찌르는 장면만 딱 보여준다고. 그때부터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이게 정책적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언론 통제도 많이 하고 사담이긴 한데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은 거기에 자부심이 있고 민족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건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그 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와셔가지고 좀 무례한 행동을 하시다가 좀 다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긴 해요. 한 번씩 저도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랑 시비를 붙었는데 한마디를 한대요. 베트남 사람이 나 한국 사람한테 맞고 있다라고 하면은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같이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한국 서울 한복판에서 나 일본 사람한테 맞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저놈은 이런 뭐야, 표정인 저 건데 아니. 예 맞아 진짜 새끼구나 이런 생각하고 갓길을 가는데 베트남 사람들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민족성과 네. 이런 게 엄청 강한 거죠. 뭐 일단 뭐 저희가 좀 말을 많이 했네요 오늘 지금 방송 물량 1시간 넘었잖아요. 한 시간 넘었습니까 저희가? 1시간 넘어가면 뭐 안 돼. 안 돼요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저희가 지금 근데 저희가 딱- 지금 여기 맨날 말로 던진 게 지금 특집 방송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많죠. 다음번에 저희가 또 한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류 특집 방송, 넌 준비할 거고요 저희가 역사 특집 방송 또 뭐 베트남전 특집 방송 할 게 너무 많네. 많아요 지금 저희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셔야지 저희도 이걸 좀 네네. 찾아가지고 보람을 그래야지 느끼니까 방송을 찍고 방송을 찍었으면은 책을 쓰지. 책이 중요하죠 또. 하여튼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하고 네, 우리 일단은- 방송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네. 또 우리 본 방송. 본방송이죠. 그러니까 사람 초청하면 특집이고 그냥 우리 둘이 하면 본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들었는데 게스트 부르는 것보다 저희가 떠드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귀하신 분들 아니면 안 부르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괜히 또 책 쓰면 인쇄 달라고 또 뭐 시비 걸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다음 방송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열혈라마님이었나요? 저희가 그 댓글 달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혈라마 1님. 네. 비즈니스 관련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대단한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저희가 않지만 저희도 뭐 베트남 사람들이랑 만나서 좀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뭐 주워 들은 얘기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비즈니스 특히나든지 이 사람들 또 습성이 특이해요. 또 나중에 말하자면 진짜 2박 3일 동안 얘기도 끝이 없는데
일할 때도 좀 습성이 특이합니다, 이 친구들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또 방송을 찍고 있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영업이 끝났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님. 오늘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틀린 부분 있으면 또 가감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로나마 정정을 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언급 한번 해드릴게요. 양지를 사죄를 드리고 네. 하지만 오늘 법적 고지를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없죠. 저희는 없어요.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뭐 틀린 다른 거라고 합시다. 다른 거 그렇죠. 네, 다른 거예요. 이상한 얘기긴 한데 자꾸 제가 물타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엔딩 멘트 뭐 혹시 우리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지피지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다. 백전백승이다.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또 벚꽃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 또 꽃놀이 하시면서 또 따뜻한 사랑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또 봄이면 또 사랑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뜬금없이 개항해서 사랑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문득 생각나요 지금. 왜냐면 이게 쌀쌀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또 벚꽃 본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벚꽃 엔딩 한번. 봄바람이 날리는. 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벤남. 잘 자요. 안녕. 안녕.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